안녕하세요. 세무사로 일하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사람의 양면성에 대해 이야기할 때 소설인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에 많이 빗대죠. 낮에는 젠틀한 신사였던 지킬 박사가 밤이면 하이드 씨가 되어 온갖 끔찍한 일을 다 버리고 다닌다는 내용의 단편 소설이죠. 어릴 적 저희 집에도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가 있었습니다. 두 인격의 경계가 낮과 밤으로 구분되는 게 아니라 해고라는 인생의 고비 때문이었지만은요. 부유하진 않았지만 저는 제 어린 시절이 풍족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버스 기사로 일하시며 언제나 가족이 우선인 다정하신 아버지와 세상엔 두 딸밖에 없는 것처럼 모든 걸 자식을 위해 양보하시던 어머니. 그리고 제가 하는 건 늘 따라서 하고 싶어 하는 얄밉지만 그래서 더 애틋한 동생. 하지만 그 일상적인 행복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버지에게 그리고 저희 가족에게 끔찍한 지옥이 시작됐어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때는 제대로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매일 아침마다 버스 운전을 하기 위해 나가시던 아버지가 어느 날부턴가 출근을 안 하셨어요.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운전기사였던 아버지는 최악의 실수를 하셨습니다. 음주운전이 적발돼서 버스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신 거였어요. 매일 아침 저희를 깨우시고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놀라던 아버지는 사라지고 매일 늦은 오후에 술을 마시면서 잠에서 깨고 또 술 기운에 잠이 드는 아버지가 되었어요. 어머니는 당장 닥친 상황 때문에 아버지가 잠시 달라지신 거라고 생각하셨죠. 저희도 물론 언젠가 아버지가 다시 얼굴에 웃음이 가시지 않던 때로 돌아오실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아버지 속의 지킬 박사는 영영 만날 수 없었습니다. 술에 만취가 돼서 잔뜩 달아오른 붉은 얼굴로 이를 구하자 같이 헤쳐나가자 하는 어머니를 때리는 하이드 씨만 남았어요.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손으로 발로 나중에는 다 마신 술병으로 맞아가면서도 계속 아버지를 설득하시려고 했습니다. 어떻게든 생활비가 필요했기에 어머니는 매일 밤마다 아버지에게 맞아서 생긴 멍을 가리고 새벽에 우유 배달을 하시고 저녁에는 식당 서빙 일을 하셨어요. 그렇게 한 달, 두 달, 석 달, 반년이 넘어갈 때쯤 하루는 이유 없이 새벽에 눈이 떠졌습니다. 그날은 학교를 가지 않은 주말이었는데도 말이죠. 옆방에서 거실을 타고 들려오는 천둥 같은 아버지의 코 고는 소리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저희 자매가 자는 방구석에서 다급하게 가방을 꾸리는 어머니의 초조한 숨소리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눈을 비비고 일어나 어머니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엄마, 어디 가? 라고요. 그랬더니 어머니는 저를 휙 돌아보고 잔뜩 긴장한 얼굴로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잔뜩 목소리를 죽이고 제 얼굴을 쓰다듬으시며 말했습니다. 쉬, 오늘 학교 안 가잖아, 서우야. 다시 자. 엄마는 왜 안 자? 오늘도 일 가? 어머니는 말이 없으셨어요. 그냥 입고 있던 우옷 안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제 손에 쥐어주시고 다 쉰 목소리로 그러셨죠. 이거 아빠한테 절대 들키지 말고 가지고 있다가 서영이랑 간식 사 먹든 학교 준비물을 사든지 해. 알았지? 어머니는 끝까지 어딜 간다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불안함을 느낀 제가 잠도 잊은 채 일어나 어머니를 붙잡으니 그저 서우야, 엄마 이렇게 못 살아. 아빠가 매일 아빠를 너무 아프게 해서 엄마는 이제 이 집에서 못 살아. 서우 엄마가 아빠한테 맞는 거 봤지? 엄마가 얼마나 아픈지 알지? 라는 말만 하실 뿐이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괴롭고 힘들게 사는지 알지만 그래도 어머니가 저희 자매를 두고 어딘가로 가려는 그 모습이 무서워서 현관문 앞까지 쫓아가서 매달렸어요. 엄마, 엄마, 우리도 데려가. 엄마 나도 데려가라고요. 어머니는 괴롭다는 듯 울고 계시긴 했지만 끝까지 저나 동생을 데리고 가지 않으셨어요. 끝내 그 적막한 집안에는 저와 하이드 씨만 남게 됐어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아버지는 남은 저희 자매에게 화풀이를 하진 않으셨어요.
그저 늦어도 너무 늦은 후회를 하실 뿐이었습니다. 다시 어머니를 데리고 오겠다고 외가댁이나 일하셨던 식당, 친하게 지냈던 아주머니들에게 찾아가긴 하셨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정말 세상에 원래 없었던 사람처럼 아버지에게서 숨었기에 찾을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는 직장도 잃고 이제 아내마저 떠나 버림받았다는 생각으로 더 끝없는 좌절 속으로 빠지셨어요. 끝내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됐을 때 본인을 위로할 수 없었던 세상에 단 한 가지밖에 없던 것으로 인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버지는 간암이셨어요. 마지막을 앞두고 병원 침대 위에 아버지는 저희에게 사과를 하셨습니다. 서우야, 서영아, 아빠가 너무 미안하다. 너희한테 못난 모습만 보여주고 엄마를 찾아오지도 못해서 너무 미안해. 어쩌면 나 같은 건 우리 딸들 곁에 없는 게 더 나을지 모른다. 아빠가 하늘 날아가서 우리 서우랑 서영이 지켜줄 테니까 잘 살아야 돼. 알았지? 아빠가 너무 미안하다. 숨을 거두시기 전까지 계속 주문처럼 외던 미안하다는 말이 저에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더 커서 생각을 해도 아버지는 죽기 전 본인의 커다란 죄책감을 씻어내기 위해 눈을 감기 직전까지 저희에게 용서를 구하셨던 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미안하셨으면 이렇게 떠나기 전에 잘해주지. 이제 와서 저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저 처량하게 떠났지만 저희 기억엔 늘 끔찍한 하이드 씨였던 아버지를 자식으로서 용서해야 한다는 부담만 생길 뿐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아버지가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얘기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이제 세상에 남은 나와 내 동생은 나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걸 중학교에 들어가기도 전에 알았어요. 하지만 기적적으로 갈 곳 없는 저희 자매를 받아줄 곳이 생겼습니다. 바로 고모와 고모부였어요. 원래 고모는 아버지와 살 때도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는 저희 집에 오는 유일한 사람이었거든요. 아마 고모가 안 계셨다면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 자매가 잘못됐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고모와 고모부는 사촌 언니와 오빠도 키우고 있었지만 저희 자매를 가족이 아닌 남의 손에 키우게 하고 싶지 않으셨나 봐요. 그래서 아버지의 장례가 끝나는 대로 저희가 살던 집을 정리하시고 저희를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셨어요. 본인 자식과 남의 자식을 차별 없이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일까요? 저희 고모와 고모부는 그 힘든 일을 해내신 분들입니다. 특히 저에게는 더욱 각별한 믿음을 갖고 계셨어요.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제 성적이 빛을 보기 시작했거든요. 제 성적표를 본 고모는 뭔가 결심하신 듯 저를 학원에 보내주신다고 하셨어요. 나이는 어렸지만 염치가 있었던 저는 안 다녀도 된다, 독서실 다니겠다고 했지만 고모는 고개를 저으시며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서우야, 너 같은 사람은 공부를 해야 해. 남들하고 같은 수업 듣는데 성적이 잘 나오는 거? 그거 굉장한 재능이야. 고모는 그 재능을 키워주는 것 뿐이고, 그래야 나중에 좀 더 편하고 좋은 조건으로 너 하고 싶은 거 찾아서 살지. 괜히 죄송해하거나 눈치 볼 거 없어. 너처럼 어린애가 어른 도움 받는 건 당연한 거고 나는 네 고모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괜히 이 집의 군식구로서 생기는 죄책감은 나아지질 않았어요. 제가 어떻게든 고모와 고모의 가족들에게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죠. 고모와 고모부는 늘 오르는 제 성적만 보시면 박수를 치시면서 좋아하셨기에 그 당시 제가 눈에 보이는 걸로 보상할 수 있는 건 갖춰진 조건에 맞춰서 공부를 하는 거였어요. 또 저희 가족이 망가져버린 이유도 어찌 보면 다 그 돈 때문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크면 무슨 길로든 성공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싶기도 했고요. 저는 고모와 고모부의 도움과 응원으로 무사히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세무사가 될 수 있었어요. 왜 많고 많은 직업 중에 세무사라고 물으신다면 글쎄요. 그냥 단순하게 돈과 가까이 있고 싶어서 그런 걸까요? 제가 첫 직장인 세무사 사무실에 취직을 하고 처음 받은 월급은 딱 30만 원을 제외하고 다 고모께 드렸습니다. 물론 그 돈을 받은 고모와 고모부는
절대 못 받는다고 이 돈을 어떻게 받냐고 하셨고요. 그리고 그때 저는 10년도 더 전에 고모에게 들었던 말을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갈 곳 없는 저랑 서영이 키워주신 고모랑 고모부한테 이 정도 해드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저는 고모랑 고모부 딸이나 다름없으니까요. 예, 그래도 이걸 어떻게, 네 마음은 잘 아는데 우리가 이거 받자고 너 공부시켰겠어? 아닌 거 알죠. 다 저 잘 살라고 도와주신 거잖아요. 근데 저 혼자 잘 살고 싶지 않아요. 저 이렇게 한 사람 목 잘 할 수 있게 옆에서 응원해 주신 두 분이랑 함께 잘 살고 싶어요. 그리고 이번뿐만이 아니라 두 분이 저한테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보답해 드릴게요. 아침마다 제 교복을 다려주시고 대학 들어갈 때 이제 우리 서영이도 어른이고 여자니까 더 꾸미고 다녀야 한다고 제 손잡고 백화점 돌면서 화장품이랑 옷이랑 신발 사서 안겨주신 고모. 수능날 도시락도 손수 싸주시고 대학 들어가서 처음 아르바이트 했을 때 걱정되신다고 매일 밤마다 저 마중 나오시던 고모부. 이 마음을 제가 살면서 고작 용돈 몇 번 챙겨드리는 걸로 다 갚을 수나 있을까요? 제가 아무리 설득을 해도 제 첫 월급을 받지 않으셔서 다시 현금 통장에 넣고 계좌이체로 보내드릴 정도로 고모와 고모부는 제가 해드리는 걸 늘 미안해 하셨어요. 제가 용돈을 드려도 모아놨다가 저랑 외식하거나 집에서 맛있는 거 해주실 때 제 구두나 가방이 낡아 보이면 그거 새로 사주시는데 쓰셨어요. 나중에는 아예 통장을 새로 만들어서 저 나중에 결혼할 때 대비해 적금을 넣는다고 하셨고요. 마음은 아무리 표현을 해도 형체가 남지 않아서 제가 버는 돈으로 보답을 하려던 건데 고모와 고모부가 그렇게 나오시니 저는 곁에라도 오래 있고 싶은 마음에 사촌 언니와 오빠, 동생이 직장을 갖고 독립을 하는 와중에 끝까지 고모 댁에 남아서 고모와 고모부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니 두 분 눈에는 제가 늘 얹혀 사는 철부지 같아 보였겠죠. 특히 제가 연애를 안 한다고 잔소리를 하셨는데 두 분은 늘 저나 제 동생이 그 나이 때 사람들이 하는 걸 다 누리면서 살길 원하셨거든요. 그래서 고모는 제가 20대 중반일 무렵부터 선자리를 봐주시려고 하셨고요. 저는 철없는 조카의 혼사길을 걱정하는 두 분에게 늘 언젠가 가겠죠, 때 되면 가겠죠 라는 태평한 말을 했었는데 정말 때가 되니까 제 앞에 한 사람이 나타나긴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인연일까요? 아니면 악연일까요? 그 사람은 제가 친구를 따라간 모임에서 만난 사람이었어요. 소개하는 자리가 아니라 정말 얼굴 아는 사람들끼리 술 한잔하는 자리였는데 첫인상은 안경이 참 잘 어울리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다음 날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그 안경 쓴 남자가 절 소개시켜 달라고 했다고요. 그렇게 만나게 된 게 저와 제 예비 남편과의 시작이었네요. 예비 남편은 성형외과 의사였어요. 솔직히 저는 처음에 이 직업 때문에 소개 자리에 나가기도 전에 색안경을 썼었는데요. 제가 일하면서 마주친 의사들은 모두 자기 중심적이었거든요. 뭔가 세상이 본인들 위주로 돌아간다고 믿는 느낌? 심지어 그 중에서도 돈 잘 버는 걸로 유명한 성형외과 전문이라니 괜히 좋아서 나갔다가 무시만 받고 돌아오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직접 1대1로 만난 예비 남편은 그런 제 생각이 부끄러울 만큼 겸손하고 또 검소한 사람이었어요. 입고 있던 수트도 좀 오래돼 보이기도 했고 안주머니에서 나온 지갑도 세월의 흔적이 역력하더라고요. 말하는 것도 조곤조곤 한마디 한마디에 사려 깊은 게 느껴지는데 아, 이 사람은 좀 다르구나 하는 느낌이 왔어요. 그렇게 저희는 1년 3개월 정도의 연애를 했고 예비 남편이 먼저 프로포즈를 해서 결혼 약속까지 하게 됐어요. 둘이서 천천히 결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생각해보니 제 집안 사정에 대해 이 사람에게 깊게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앞으로 결혼을 하고 나서도 고모와 고모부를 내 부모님처럼 모시고 싶다는 말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퇴근 후 만나서 술 한잔하는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기로 했고요. 취기가 올라오기 전에 저는 예비 남편에게 제 마음을 다 털어놨습니다. 저와 진지한 관계가 되면서 예비 남편을 제일 처음 고모와 고모부께 소개를 시켰어요.
그 이후로 자주 두 분을 모시고 넷이서 식사도 하고 예비 남편이 따로 선물을 준비해서 챙길 정도로 생각을 하긴 했지만 혹시 이해를 안 해주면 어떻게 하나 했습니다. 그런데 예비 남편은 제가 말을 꺼내자마자 당연한 소리 아니냐고 저를 이 정도로 키워주셨는데 제가 안 챙겨도 본인이 알아서 모실 거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말을 끝낸 예비 남편이 어딘지 비장한 표정을 짓더군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더 할 말이 남은 사람처럼 앞에 있는 잔을 다 비우고 직원을 불러 사장님, 여기 소주 한 병이랑 골뱅이 무침 하나 가져다 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테이블에는 새로 음식과 술이 세팅됐고 이번엔 남편이 무겁게 본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서우야, 우리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랑 내 동생 여자 혼자 몸으로 정말 힘들게 키우셨어. 그래도 큰아들이 머리가 좀 돌아가니까 의사 시킨다고 몇 년 동안 하루도 안 쉬고 일하셨던 분이야. 그리고 내가 그나마 자리 잡고 나서 몇 년 전부터 겨우 숨 돌리면서 과거에 잃었던 시간 보상받고 계신 분인데 아마 나 결혼하고도 계속 그 보상을 계속 원하실 거야. 그럼 그러실 수 있지. 혼자서 남매 2명 키우면서 포기하셨던 게 얼마나 많았겠어. 서우 네가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어머니가 원래 독한 분이 아닌데 혼자서 애 둘 키우시느라 정말 좋게 말하면 성격이 강해지신 거고 나쁘게 말하면 아들인 나도 가끔 놀랄 정도로 고집을 부리시기도 해. 그래서 결혼하고 네가 힘들까 봐 사실 걱정이야. 죽을 둥 살둥 장남 의사 만들어 놓고 그 상대도 대단한 사람 오길 바라셔서 콧대랑 눈만 높아지셨는데 서우 네가 높아진 콧대 때문에 상처 안 받고 내 옆에 그대로 있어줬으면 좋겠어. 희재 씨 걱정 마. 키워주신 분에게 보답하고 싶고 기대에 미치고 싶은 마음 나도 잘 알아. 희재 씨가 날 이해해준 만큼 나도 희재 씨나 희재 씨 어머니 이해할 수 있으니까 만약 어머니께서 날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신다고 해도 우리 잘 이겨내 보자. 이때까지만 해도 몰랐었죠. 예비 남편이 제게 해줄 이해의 크기와 제가 예비 시어머니를 이해해야 하는 크기가 달과 지구의 크기처럼 달랐다는 것을요. 그날은 이런 걱정 때문에 저희가 만나는 동안 본인 집에 날 소개 안 시켰구나 싶었는데 결혼을 앞두고 예비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이건 좀 아닌데 싶더라고요. 20대 후반으로 중학교 교사인 예비 시누이는 예비 남편과 비슷한 아주 수더부은하고 조용한 성격이었어요.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남의 이야기를 더 듣고 고개를 끄덕거리다가 살포시 미소를 짓는 그런 스타일이요. 근데 예비 시어머니는 뭐라고 설명을 해야 할까요? 와, 저렇게 생각나는 대로 다 말하다가 정말 큰일 낼 사람이구나 싶은 스타일이었어요. 처음에는 저를 굉장히 환영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손수 제 앞에 실내용 슬리퍼를 앞에 놔주고 또 식탁에는 음식이 빼곡히 채워져 있었어요. 문제는 식사가 다 끝나고 커피를 한잔할 때 시작됐어요. 뭐 제 연봉이나 직업에 대한 얘기 같은 건 이미 각오를 했기에 예비 시어머니 입에서 그 질문이 나왔을 때 타격이 없었습니다. 근데 결혼식에서 제가 부모님이 안 계시니 신부 입장할 때 고모부 손을 잡고 들어갈 거냐라는 질문과 함께 진짜 상황이 꼬여가기 시작했어요. 오, 그거 생각을 못 해봤네. 서우 고모부께서 진짜 좋아하시겠다. 따로 생각해 보진 않았는데 같이 입장을 한다면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저한테는 정말 부모님 같은 분들이라서요. 근데 너 친모하고는 아예 연락을 안 하니? 네. 집을 나가신 후로는 쭉 안 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안 할 자신 있고? 네? 그게 무슨, 너도 생각을 해봐라. 너도 세무사라서 좀 번지르르한 직업인데 만약에 버렸던 딸이 세무사에 이번에 의사하고 결혼한다고 하면 돈 아쉬운 사람이면 결혼식에 찾아오지 않겠니? 아유, 어머니, 뭐 그런 걱정을 다 하세요. 쓸데없이. 쓸데없긴 요즘 같은 세상에 충분히 가능한 일이야. 예, 나 지금 말했다. 나중에 너 버린 친모 나타나서 돈 얘기 꺼내거나 무슨 권리 운운하는 꼴 안 보이게 해.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만에 하나 나타나신다고 해도 어머니 모르실 정도로 조용히 해결할 거고 어머니께서 강조하셨듯이 버린 자식인 제가 그렇게 쉽게 저버리고 간 어머니에게 돈을 드리겠어요? 이때 욱하지 않았다면 아마 거짓말일 겁니다. 굳이 저희 어머니 얘기를 꺼내신 것도 버린 딸이라고 강조하시는 것도 솔직히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미소를 지으면서 대답을 하긴 했지만 그때부터 제 속이 조금씩 끓기 시작했네요. 근데 그걸 모르는 예비 시어머니는 그때부터 무섭도록 저희 집에 대해 꼬투리를 잡고 늘어지며 제 속을 터트리는 이야기만 골라 하시기 시작했어요. 네 친모 올까 무서우니까 너희 결혼하면 당분간 돈 관리는 내가 해야겠다. 원래 자식은 부모가 돌아오면 버려진 개 마냥 꼬리 흔들게 되는 법이야. 만약에 너희 결혼 소식 듣고 나타난 친모한테 네가 돈이라도 쓸어서 주면 어떻게 하니? 어머님, 정말 무서우시면 그 돈을 가지고 있을 생각을 못 하시죠. 만약 저희 돈 관리 어머님이 직접 하시다가 제 친어머니가 나타나서 나 당신 며느리 엄마인데 낳아준 돈 내놓으라고 협박하면 혼자서 감당 가능하시겠어요? 차라리 얼굴도 알고 원망도 남아있어서 절대 여지 안 내어주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낫죠. 안 그래요? 아무리 생각해도 새로 들어오는 며느리가 본인 아들 재산 탕진할까 의심돼서 경제권을 넘기라는 소리 같은데 제 집안 사정을 들먹이며 괜히 둘러 말하는 게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었어요. 너희 결혼할 때 뭐 준비해야 하나, 뭐 식장은 어디가 좋고 이런 거 다 기억해뒀다가 희연이 결혼할 때 다 넘겨줘. 어차피 희연이 결혼하면 오빠가 결혼자금 지원해주면서 그런 것까지 알려주는 거지. 20대 후반인 시누이 결혼까지 떠넘기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건 옆에서 예비 시누이가 엄마는 별소리를 다 한다고 내 결혼을 왜 오빠랑 새언니가 책임지냐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 해서 다행이었죠. 근데 이 무수한 헛소리들 중에 단연코 제 머리를 지끈거리게 하는 문제가 있었으니 바로 저희 신혼집 문제였습니다. 알다시피 이제 너희 결혼하고 희연이제도 결혼해서 나가면 이 넓은 집에 딸랑 나 혼자 남아. 근데 이 집도 어차피 희재 제가 해준 건데 못하러 내 아들이 돈 2번 써가면서 집을 또 구하니? 어차피 남는 방도 있고 희재가 쓰던 방도 있으니까 들어와서 살아. 어머니, 무슨 합가를. 아니 그건 저한테도 먼저 말 안 하셨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여기서 얘기를 꺼내세요? 당황스럽게. 당황스럽기는 내가 왜 여기서 꺼내겠냐? 다 저거한테 단단히 당부할 게 있으니까 그렇지. 믿겨지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예비 시어머니가 말한 저거는 바로 저입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저거라고 말하며 제게 삿대질을 하시곤 말을 이어나갔어요. 아니 젊은이들이 더 잘할 거 아니야. 젊은 부부 요새 뭐 동창회다 모임이다. 그리고 뭐 카톡이다 회사에서까지 바람 상대 찾아서 불륜하는 거. 나는 어떤 년이 내 아들 두고 그런 더러운 짓 하는 꼴 죽어도 못 보니까 너 여기서 애 낳기 전까지만 살다가 애 낳고 나가서 살든지 해. 내가 같이 살면서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으니까 방세 낸다 생각하고 나한테 다달이 용돈 주면 되겠네. 150, 200? 뭐 이건 천천히 상의하도록 하고. 어머니, 어떻게 사람을 앞에 두고 그런 말 하세요? 서우가 뭘 어쨌다고 벌써 바람이니 뭐니 하면서 사람을 의심하냐고요. 아이고 귀 아파라. 너 왜 나한테 빽 하고 소리 질러? 이 엄만 다 너 걱정돼서. 그게 저 걱정해서 하는 말이에요? 잘 키운 의사 아들 덕 며느리가 다 채갈까 봐 무서워서 하는 말들이잖아요. 아이고 그 소리 좀 그만 질러. 예, 네가 말해봐라. 너 아까부터 살살 웃으면서 내 말 무시하는 것 같은데 제대로 대답 좀 해봐. 너도 나중에 자식 낳아서 키우면 내 말 다 이해할 테지만 내가 너한테 지금 못할 소리라도 했니? 이때 순간 움찔하긴 했어요. 예비 시어머니의 말대로 정말 무시하고 있긴 했거든요. 어차피 저는 예비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게 아니고 예비 남편을 보고 하는 결혼이기에 옆에서 저 대신 성을 내고 있는 예비 남편이 있다면 이 결혼이 못할 정도는 아니겠다 해서
예비 시어머니는 그냥 실컷 하고 싶은 얘기 하시도록 내버려 두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콕 집어내시니 저도 제 입장을 단호하게 말을 했죠. 다른 건 모르겠고 어머님이 저를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 하고 계신다는 건 알겠어요. 무슨 선녀와 나무꾼도 아니고 애 낳고 나서 믿을 테니까 그때 분가하라고요? 어머님, 저 어머님하고 첫 단추 잘 꿰고 싶어요. 시작이 좋은 만큼 끝이 좋으니까요. 근데 어머님은 아무래도 첫 단추부터 제 길을 잡으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떨어져 나가라고 이러시는 건지 정말 모르겠어요. 결혼 인사드리러 왔는데 어머님 말씀 듣고 아예 이 결혼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하나 싶네요. 뭐? 그럼 너 뭐야? 고작 이런 얘기 좀 들었다고 내 아들이랑 파혼하겠다고? 건방진 것 같으니라고. 너 어디 가서 네 조건에 의사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제 조건이 어때서요? 어머님, 솔직히 지금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것도 저 너무 놀랍네요. 직업이 무슨 옛날 예적 신분제도인가요? 그냥 돈 버는 일 중 하나인 건데 어머님 혼자 무슨 대단한 계급사회에서 사는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어머님, 그런 생각 고치지 않으시면 아마 제 뒤에 어머님 아들이 결혼한 여자 또 데려온다고 해도 다 저처럼 도망갈걸요? 어머님한테 선녀 뺏기기 전에요. 아마 여러분은 제가 이 만남 후에 바로 파혼을 했다고 생각하시겠죠? 근데 놀랍게도 아닙니다. 예비 남편이 정말 무릎 꿇고 사정을 했거든요. 저는 그날 그렇게 시댁을 박차고 나왔지만 저를 따라온 예비 남편은 미안하다. 나도 어머니가 왜 저러시는지 모르겠다. 내가 어떻게든 설득해서 결혼 후에 어머니가 절대로 우리 생활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저를 어떻게든 붙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엔 이미 끝났었거든요. 예비 시어머니는 제 마지막 말에 찬물을 연거푸 마셔도 열불까지 내셨는데 저는 이미 당신 어머니도 나를 아예 며느리로 생각 안 하실 거라고 시간 낭비하지 말자고 했죠. 근데 남편이 절대 그럴 일 없다고, 그렇다 하더라도 본인이 어머니 마음을 돌릴 테니 기다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약속처럼 정말 남편은 이틀 뒤에 제게 예비 시어머니께서 결혼 반대 안 하실 거라고 상견례 날짜를 잡자고 하셨다는 겁니다. 아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제발 한 번만 본인을 믿어달란 예비 남편의 간절한 부탁에 저는 상견례 날짜를 잡았습니다. 상견례 당일 예약한 레스토랑에서 가족들끼리 마주 앉았을 때 솔직히 너무 놀랐어요. 예비 남편이 믿어달라는 그 말이 정말이었던 것처럼 분명 저를 보자마자 바로 그날 일에 대해 한마디라도 할 것 같았던 예비 시어머니가 정말 아무 말도 없이 가만히 자리를 지키고 계시기만 하셨어요. 다른 가족들이 화기애애하게 서로 대화를 해도 그 사이에서 너무 얌전히 계셔서 오히려 불안하기까지 했고요. 대체 무슨 말로 예비 남편이 구워 삶았나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말이 뭐든 약발은 그리 길지 않았네요. 모르는 사람만 만나도 제 자랑을 하는 저희 고모부는 그날도 예비 시댁 식구들 앞에서 제 자랑을 하셨어요. 제가 민망해서 고모부라고 불러도 고모부는 마치 조카를 자랑하는 자리 마냥 신이 나셔서 제가 어렸을 때 있었던 얘기를 풀어내기 시작하셨어요. 서우가 첫인상은 좀 조용하고 무뚝뚝한 것 같지만 속은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서우가 중학교 다닐 때 그 비 오는 날이었나? 저녁에 퇴근해서 차 끌고 아파트 단지로 들어섰는데 저기 우리 서우가 보이는 거예요. 우산을 들고 천천히 가길래 태우고 가려고 했더니 아유, 옆에 이 보행차 있잖아요. 어르신들 밀고 다니시는, 그걸 밀고 천천히 가는 할머니 우산을 씌워드리느라고 같이 발 맞춰서 천천히 가던 거였어요. 제가 그거 보고 참 우리 서우 잘 컸다, 참 잘 키웠다 했습니다. 저는 잘 기억도 안 나는 옛날 얘기를 하는 고모부 덕분에 분위기가 좀 유해지는 것 같았는데 그런 고모부를 빤히 바라보던 예비 시어머니가 불현듯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산통을 와장창 하고 깨버리셨네요. 근데 그렇게 어른 공경하는 마음이 그리 오래는 안 갔나 봐요. 네? 사부인,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어머니, 아니 우리 집에 왔을 때는
어른 앞에서 예의범절 쌈 싸먹은 것처럼 말 한마디를 안 지길래 얘는 원래 그런 앤가 보다 했는데 어렸을 땐 달랐다고 해서 궁금해서요. 얘, 새아가, 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렇게 싸가지가 없어졌니? 와, 이렇게 제 뒤통수를 치나 싶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럴 일이 생길 거라 예상하지 못한 제 탓일 수도 있겠네요. 예비 시어머니의 말에 순식간에 상견례 자리는 얼음장이 돼버렸어요. 조금만 움직이면 폭탄이 터질 것처럼 누구 하나 말을 못 꺼내고 있는데 저희 고모께서 입을 여셨어요. 사부인께서 골이 심하게 나셨나 보네요. 혹시 저희 서우가 무슨 결례라도. 아유, 다 말하면 입 아프죠. 돈 관리 나한테 맡기라고 해도 싫다. 지 시누이 결혼자금 보태라고 하는 것도 심드렁 입 꾹 다물고 있고. 결혼하면 집에 들어와서 같이 살자는 것도 싫답디다. 아휴, 다 싫다고 할 거면 결혼은 왜 하나요? 어머, 그래요? 근데 사부인, 그럼 이번엔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럴 거면 아들 결혼을 왜 시키나요? 뭐라고요? 얼마나 자식을 못 믿으면 결혼까지 한 자식 끼고 사실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해서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결혼 후에도 곁에 두고 끼고 사시려면 자식 결혼을 왜 시킵니까?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 우리 서우가 듣고 싫어할 만한 말만 신통하게 골라 말씀하셨다는 생각만 드네요. 저도 우리 서우가 시댁의 경제권도 뺏기고 시집살이 하면서 힘들게 사는 걸 원치 않는데요. 허, 이거 조카 말본새가 딱 고모 닮아서 그런 거였네요. 사부인, 말은 똑바로 하세요. 남의 집 귀한 조카, 아니 귀한 딸을 그렇게 대놓고 헐뜯으면서 좋은 소리 듣길 원하는 건 모순이죠. 가는 말이 듣기 좋아야 오는 말도 좋은 법입니다. 얘들이 서로 좋아서 결혼한다는데 알아서 잘 사는 거 두고 보는 게 부모가 할 일 아닙니까? 아니, 자식 잘 키운 게 결혼시키면서 덕 보려는 건 아니잖아요. 사부인, 뭐 아들로 흥정하십니까? 흥정 실패하셨네요. 그렇게 우리 서우한테나 우리 집안에나 불만이 많으시면 이 결혼 없던 일로 하시지요. 아이고, 그렇게 세게 나오면 누가 무섭다고 할 것 같나요? 나도 갈 곳 없는 조카 데려와서 대신 키우면서 기본적인 소양 하나 안 가르친 집이랑 사돈될 생각 없습니다. 희재야, 당장 일어나 가자. 전 안 가요. 어머니 혼자 가세요. 뭐? 희재야, 내가 지금 너 살리려는 거야. 이게 무슨 절 살리는 거예요? 어머니 그 비뚤어진 자존심 때문에 저까지 희생시키는 거잖아요.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대체 왜 이러세요? 왜? 정말 저 죽는 걸 보려고 이러세요? 저는 그 자리에서 말 한마디 안 하고 제 결혼이 파혼을 향해 달려가는 현장을 보고 있었어요. 진짜 속이 답답하고 어이가 없던 건 예비 시어머니에게는 아들이 본인에게 하는 반항조차 이제 다 제 탓이 되어 있다는 거였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어머니 뜻을 따르지 않겠다는 예비 남편을 제가 그렇게 만들어놨다고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고 제 어이는 지구 밖으로 탈출을 할 뻔했네요. 너 저거 만나기 전까지는 이 엄마 말도 잘 들었어. 근데 저 건방진 것한테 홀려서 네 엄마 말도 개떡같이 무시하잖아. 어머니, 그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왜 다 서우 탓을 하세요? 예비 시어머니는 벌떡 일어나서 본인에게 소리를 지르는 예비 남편을 보다가 거무죽죽할 정도로 빨개진 얼굴로 부르르 떨더니 이내 본인 앞에 있던 물컵을 들어 그대로 제게 쏟아부었습니다. 순식간에 먹던 물로 샤워를 하게 된 저는 뻥질 수밖에 없었죠. 예비 시어머니를 질타하는 예비 남편의 목소리를 뚫고 고모의 비명과도 같은 호통 소리가 상견례 자리를 채웠습니다. 고모는 제게 물을 뿌린 예비 시어머니에게 입가식용으로 나온 동치미 국물을 뿌리고 그대로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아버리셨어요. 네가 뭔데? 내 딸을 모욕해. 네가 뭔데? 내가 소중하게 키운 내 딸. 죽어도 너 같은 시엠이 있는 집으로 못 보내. 저를 딸이라고 하는 고모를 보며 눈물이 찔끔 났습니다. 고모는 고모부가 말리는 그 와중에도 예비 시어머니에게 너 앞으로 살면서 내 눈에 띄면 오늘 이렇게 끝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알아서 해. 알아들어? 라고 마지막 경고까지 날리셨어요.
그렇게 제 결혼은 끝내 포효와 몸싸움으로 파국으로 치달았네요. 아니, 예비 시댁이었던 그곳에는 파국일지 몰라도 저는 앞날을 구했다고 해도 되겠죠? 이 파혼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었어요. 바로 예비 남편이었던 사람이죠. 저는 당연히 파혼을 통보했지만 그 사람은 절대 파혼은 안 된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제가 너무 궁금해서 도대체 예비 시어머니에게 무슨 말을 했길래 그렇게 나만 믿으라는 말을 했냐고 하니 예비 시어머니에게 결혼을 반대하거나 과하게 참견을 하면 매달 드리는 생활비를 드리지 않겠다고 협박을 했었다고 해요. 그래요. 노력은 가상한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 결혼이란 제도에서 어찌 그 사람만 보고 믿고 결혼을 할 수 있겠어요? 심지어 예비 시어머니 수준이 그 정도인데 저는 제 발로 지옥 입구를 지나고 싶지 않았기에 조금의 타협도 없이 우리의 미래는 파혼뿐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제가 박은 못을 그 사람이 계속 뽑으려고 해도 소용없게 아주 단단하게 말이죠. 하지만 파혼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제는 완전히 끝난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전혀 다른 문제가 저희 집 현관문 앞으로 찾아왔기 때문이죠. 상견례에서 파혼이 확정이 되고 한 2주 정도 지났을 거예요. 그날도 어김없이 예비 남편이었던 사람의 문자와 전화를 하루 종일 무시했었습니다. 근데 퇴근을 하고 아파트에 도착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저희 집이 있는 8층에 내렸습니다. 내렸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저희 집 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는 또 그 사람이 고모와 고모부를 설득하기 위해 찾아왔나 싶었죠. 그래서 들어가서 정말 이번에는 경찰을 불러서라도 끝을 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집 현관문에 있는 낯선 신발은 아무리 봐도 여자 신발인 거예요. 뭐지 싶은 마음에 현관을 지나 거실로 가고 있는데 고모와 고모부는 정말 처음 보는 무서운 얼굴로 거실 한가운데 일어서 계시고 두 분의 매서운 눈초리 끝에는 60대 정도로 보이는 여자가 한 명 있었어요. 차라리 기억이 아예 지워져서 못 알아봤으면 했지만 보자마자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얼굴은 저와 제 동생의 얼굴과 너무 닮아 있었거든요. 저희 자매와 닮은 그 여자는 집으로 들어서는 저를 보고 목소리를 떨며 외쳤습니다. 서우야 라고 말이죠. 그 여자의 외침에 고모와 고모부도 저를 발견을 하셨고 저는 그 자리에 굳어서 세 사람의 시선에 갇힌 것 같았어요. 정말 어렸을 때는 나와 내 동생을 두고 이 세상에서 사라진 어머니를 만나면 물어볼 게 많았어요. 내 생각은 하루에 얼마나 했을까? 내가 매일 뭘 먹고 학교 생활은 잘하나? 남자친구는 생겼고 나를 얼마나 보고 싶어 했나? 뭐 그런 거요. 근데 막상 30 중반이 돼서 마주하니 물어볼 말이 한 가지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왜 나타난 거지? 이제 와서? 그런 마음을 모르는 여자는 혼자 감동적인 재회 순간을 만끽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아휴, 우리 서우 참 예쁘게 자랐다. 정말 잘 자랐어. 가증스럽게 서우한테 아는 척하지 마. 네가 무슨 염치로 무슨 권리로 서우한테 말을 걸어? 형님, 내가 형님 동생 손에 맞아 죽기 전에 그렇게 애들 떠났어도 나 서우 엄마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뭐? 누가 서우 엄마야? 지 혼자 잘 살겠다고 그 어린 것들 다 버리고 갔으면 평생 애들 앞에 나타나지 말았어야지. 너 도망가서 어떤 놈팽이랑 살림도 차렸다며? 그 사이에 자식도 낳았으면서 그 자식들이랑 살 것이지 왜 다시 서우 앞에 나타나서 안 그래도 힘든 애를 더 힘들게 해? 너 목적이 뭐야? 뭐 때문에 나타나냐고? 고모의 말에 엄마, 아니 그 여자는 입술을 잘근잘근 깨물더니 제 쪽으로 몸을 돌리더니 다리를 베베 꼬아가면서 20여 년이 흐른 이때 제 앞에 나타난 이유를 말했어요. 서우야, 너 엄마 많이 원망할 거라는 거 알아. 근데 엄마도 그때 살라고 한 선택이었어. 그 선택으로 내 사랑하는 딸들 크는 거 못 보는 희생을 치렀지만 엄마한텐 그때 그 방법밖에 없었어. 그래서요. 나한테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뭔데요? 그게
지금 엄마랑 사는 아저씨가 많이 곤란한 상황이야. 나쁜 사람은 아닌데 살겠다고 뭐 좀 하려다가 오해가 생겨서 너 이번에 결혼한다며? 축하한다. 세무사까지 되고 이제 의사 남편까지 만나다니 우리 딸 팔자 확 폈네. 엄마하고 다르게. 야, 이거 사. 헛소리 하지 말고 용건이나 말하고 어서 사라져. 서우야, 그 아저씨가 지금 합의금이 당장 필요한 상황인데 정말 너무 염치 없는 부탁인 거 알지만 이 엄마 딱 4천만 원만 도와줄 수 있니? 이렇게 부탁할게. 그래도 너 어렸을 때까지 키워준 게 나잖아. 나 없었으면 너 여기 있었을 것 같니? 제가 대답을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 여자가 말을 끝내자마자 고모가 거실에 있던 화병에 꽃을 뽑아내고 그 화병에 있는 물을 그 여자에게 다 뿌려버렸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현관 쪽에 걸려있던 구두 주걱을 들고 와서 그 여자에게 매타작하듯이 휘둘러 집에서 쫓아내버렸어요. 제 입으로 그 여자에게 당신이 없었기에 이렇게 잘 컸다 라는 말을 할 기회도 없었네요. 저는 처음 고모 댁으로 찾아온 그 여자를 마주했을 때 예전에 나를 떠나기 전에 어머니의 모습이 있어서 단박에 알아봤다고 생각을 했는데 본심을 드러낸 그 여자를 다시 보니 짙은 화장에 머리는 젓갈색으로 물들인 그 모습이 눈에 들어오면서 저 여자는 예전에 내 엄마가 아니라는 걸 확신할 수 있었어요. 돌아가신 아버지만 우리 집안의 지킬앤 하이드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우리 집안에는 밤마다 사람 같지 않은 짓을 하는 하이드 씨가 2명이나 있던 거였어요. 저는 그 여자가 제 직장까지 찾아올 걸 각오했지만 의외로 쉽게 포기를 한 건지 직장에도 집에도 다시 찾아오지 않았어요. 집은 고모가 지키고 계셨기에 그러려니 했는데 근데 나중에야 그 여자가 쉽게 포기를 한 이유를 알 수 있었답니다. 고모부께서 시간이 조금 흐른 후 제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여자는 제가 없을 때 몇 번 고모를 찾아왔고 나중에는 제 직장까지 가겠다고 고모를 협박해서 참다 못한 고모가 그 여자에게 100만 원을 쥐어주며 이걸로 합의를 하자고 하셨다고요. 더 이상 딸 인생 더 망치지 말고 다시 한 번 더 서우나 서영이 앞에 나타나면 애 버리고 간 동안 잊고 있던 양육비로 소송을 걸 거라고 으름장을 두셨다고 해요. 그게 성립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돈 100만 원 없는 것보다 이거라도 받아야겠는지 그 여자는 정말 그 돈을 받고 떨어져 나갔고요. 자식을 위해 돈 100만 원을 버리는 사람과 자식보다 돈 100만 원을 택한 사람, 누가 진정한 부모라고 할 수 있을까요? 상처는 정말 상처로 덮이는 건지 그 여자가 다녀간 후 화혼이라는 사건은 제 안에서 별것도 아닌 게 되어버렸어요. 심지어 화혼 후 예비 시어머니였던 사람이 저를 찾아왔을 때도 별로 놀랍지도 않았어요. 그저 자조적으로 와, 나 인기 많네 라고 코웃음을 쳤죠. 처음 만나러 갔을 때 제가 제 명함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거기 적힌 사무실 주소를 보고 찾아오셨더라고요. 퇴근 시간을 30분 앞두고 로비에서 저를 찾는 손님이 왔다길래 내려갔는데 예비 시어머니였던 거죠. 잠시 대화를 나누자는 말을 듣고 카페에 자리 잡고 앉아 들을 얘기도 아닐 것 같아서 그냥 로비에 비치된 의자에 마주 앉아서 어디 한번 해보시라고 했어요. 그래, 내가 네 뜻도 알고 우리 희재 마음도 이제 알았으니까 적당한 합의점을 찾자. 내가 너한테서 경제권도 안 가져가고 합가도 안 해도 되니까 그냥 다달이 간단하게 가계부 작성해서 나 보여주면 돼. 나도 우리 아들이 힘들게 번 돈이 잘 모이고 있나 확인을 해야 하지 않겠니? 이게 뭐라고 아주 100번 양보해주는 척 하면서 말을 하나요? 연달아 터진 충격적인 사건들로 인해 스트레스가 많이 쌓인 건지 그 얘기를 듣자마자 미친 듯이 웃음이 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로비에 제 웃음소리가 울릴 정도로 깔깔깔 웃어버렸고 예비 시어머니는 세상 당황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더군요. 저는 그 얼빠진 얼굴에 말했습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파혼을 한 이유는 돈 관리나 합가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냥 당신 그 자체 때문이에요. 내가 결혼하기로 했던 그 남자가 당신 아들이라서 당신이 시어머니라서 내가 파혼한 거니까 이런저런 조건 붙여가면서 설득할 생각 접으세요.
그리고 지금 본인이 하는 일이 자식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나 본데 그거 당신 자식, 당신 아들 죽이는 일이에요. 지금 당신 아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눈에 들어오지도 않죠? 정신 차리세요. 그러다가 정말 그렇게 소중한 아들 평생 잃을 수 있으니까. 저는 야, 너 저기 안 서? 이리 안 와? 하면서 절 부르는 소리를 다 무시하고 다시 사무실로 올라왔어요. 몇 주 후에 예비 남편이었던 그 사람에게서 집을 나왔다고 연락이 왔지만 그 말에 호응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곳에서 빠져나온 걸 축하한다. 앞으로 잘 살아라. 라는 말만 했을 뿐이죠. 하지만 그 사람은 이제 집을 나왔으니 어머니하고도 마주칠 일이 없고 다시 결혼 이야기를 꺼내길래 너무 답답해서 물었어요.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요. 조건도 좋은 사람이 다른 사람 만나서 새 출발하면 되지 왜 이러냐고 말이죠. 그랬더니 지금까지 저보다 잘 맞는 여자를 만난 적이 없다네요. 현실적인 만큼 착하고 다정한 여자 앞으로 다시 못 만날 것 같다고 제가 마지막이랍니다. 참 절절한 말이었지만 그렇다고 다시 예비 시어머니였던 사람과 다시 엮일 가능성을 0.1%라도 높일 짓을 자행할 정도로 마음이 움직이진 않았어요. 그렇게 말해도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고 잘 살라고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네요. 그 후로는 연락이 없는 걸로 봐서 그 전화가 그 남자에게는 최후의 수단이었나 봐요. 어쨌든 엄밀히 따지면 그 사람에게 잘못은 없었기에 이 자리를 빌어 같은 인간으로서 그리고 한때 사랑했던 사람으로서 앞으로의 앞날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순식간에 인생의 파란이 밀려온 것 같아서 지금도 가끔씩 멍해질 때가 있어요. 그래도 살아온 인생만큼 스스로 멘탈이 꽤 강하다고 자부했는데 아직 좀 부족한가 봅니다. 그래도 그런 저를 지지해주는 제 가족, 저희 고모와 고모부, 그리고 동생과 사촌들이 있어서 그나마 버틸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제가 싸워야 할 때 대신 발벗고 싸워주는 고모를 보며 저는 정말 그냥 조카가 아니라 고모의 딸 같은 존재라는 걸 다시 실감할 수 있었어요. 이 모든 사건이 지나가면서 제게 남긴 긍정적인 점이 있다면 그건 제가 자신 있게 누군가의 딸이라고 남들에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다는 것일 겁니다. 이제 고모와 함께 쇼핑을 가거나 목욕탕에 가면 조카가 아니라 딸이라고 말해요. 누군가에게 우리 엄마를 소개시키고 누군가에게 내가 딸로 소개되는 기분이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알았답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에게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씀 꼭 전하고 싶네요. 누군가의 딸, 또 누군가의 아들로서 오늘도 자부심을 느끼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